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이 그리고 심지어 미국조차 한 나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극동개발 1150조 프로젝트, 유럽의 무기 쇼핑,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의존. 그 나라는 늘 강대국의 각축장이었죠. 몽골도 일본도 수많은 제국의 군대가 몰려왔지만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의 DNA,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 필요할 땐 협상하고 끝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 강대국들은 끝내 그들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던 그곳이 이제는 세계 패권의 열쇠가 되었고, 사실은 가장 거대한 존재였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25%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까지, 이게 동맹국한테 할 짓입니까? 저는 충격받았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봤을 때 말입니다. 3,500억 달러 아니면 전부 철수하겠다는 최후 통첩. 안녕하세요. 프랭크 마커스입니다. 오랫동안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국제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제 조국이 동맹을 이렇게 취급한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워싱턴 DC의 그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터져나온 발표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부하면 관세 폭탄을 때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아니, 독특하다는 표현은 너무 점잖은 말이죠. 그의 태도는 냉정하면서도 계산적이었고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킹을 몰아넣듯 한국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일본과는 느슨한 양해각서 수준으로 합의해놓고 한국에만 당장 현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전략이라기보다 차별에 가까웠습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이번 압박이 효과적일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나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대상,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의 합의서에도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죠. 보통 이 정도 압박을 받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아예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분석 보고서가 쏟아졌죠. 도쿄의 언론들도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죠. 제 조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관세 25%가 실제로 부과되면 연간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됐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누가 봐도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 경제적 파탄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악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버티는 겁니까?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할 만한 카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겁니까?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진 300여 명이 갑자기 구금됐죠. 공식적으로는 비자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누가 봐도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치욕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제 조국이 하는 짓입니까? 워싱턴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행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이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없이 우리가 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압박을 가한 쪽이 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은 한국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정작 한국이 등을 돌리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블러핑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블러핑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분노하면서도 단결하는 모습이 보였죠. 누군가는 차라리 관세를 맞고 자립하자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이런 동맹이라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제가 분석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큰 갈등 없이 넘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릎 꿇지 않는 나라였어요. 5,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당하고 짓밟혔지만 끝내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가 하나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문서였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 없이는 군함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첨단 무기 체계가 마비된다는 경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없다는 결론, 그 보고서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는 그날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파트너를 궁지로 몰아넣고 협박하고 기술진을 구금하는 게 동맹의 모습입니까? 저는 미국인입니다. 제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조국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압박은 미국이 가했지만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동맹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드러난 민낯은 추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고 경제 제재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한국에 제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정보 보고서는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3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극동 개발과 북극 항로 건설을 위한 초대형 사업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동안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에게 그보다 더 큰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타이밍이었죠. 러시아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늪이 됐고 서방의 경제 제재로 수입원이 막혔죠.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지만 개발할 기술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있지 않냐고요?
러시아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맡기면 나중에 그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게 뻔했죠. 북극 항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기간이 기존 항로보다 25일이나 단축되는데 문제는 쇄빙 능력을 갖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딱 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쇄빙 LNG선을 건조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중국 조선소는 가격이 쌌지만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프로젝트 하나 완성하는데 몇 년씩 걸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질도 최고 수준이면서 속도까지 빨랐어요. 설계부터 건조, 시공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죠. 극동 개발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이었습니다.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는 가스전과 유전이 널려 있었지만 발전소도 도로도 항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러시아는 자원은 있지만 그걸 캐낼 기술이 없었죠. 한국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놀랐습니다. 플랜트 건설부터 전력망 구축, 심지어 도시 설계까지 전부 가능한 나라였어요. 푸틴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답이었죠. 저는 크렘린에서 나온 비공식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구원자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요청이었죠.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진행한 플랜트 프로젝트를 러시아 전문가들이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학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요. 한국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들은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는 의리 있는 나라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어요. 과거 한국 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얘기도 나왔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 러시아는 흔쾌히 협력했다는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댓글도 수없이 올라왔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한국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죠. 어느 쪽이 진짜 파트너입니까? 협박하는 동맹과 손 내미는 적국,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태도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고 극동 개발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죠. 한국이라는 카드는 러시아에게 생존의 열쇠였어요. 푸틴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350조는 매력적이었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미국이 관세 폭탄과 철군 위협으로 한국을 압박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쇄빙선 기술은 기본이고 해상 풍력 발전, 수소 플랜트, 심지어 해저 터널 건설까지 가능했죠. 이런 기술들이 극동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대체 불가능했던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저는 워싱턴의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직접 들었어요. 한국을 더 압박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화책으로 돌아서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극동 개발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가 깔리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가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러시아는 극동을 개발할 수 없고 북극 항로도 포기해야 했어요. 이건 러시아의 미래가 한국 손에 달렸다는 뜻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운명이 갈린다니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350조를 받는 게 아니라 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미국은 돈을 내라고 하고 러시아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대비가 명확했어요. 어느 쪽이 진짜 파트너인지 답은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러시아 관련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극동도, 북극 항로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반복됐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한국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겁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조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브뤼셀에서 날아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이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찾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나토 본부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제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자체 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은 미군이 막아주고 자기들은 경제 발전에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이 구조는 수십 년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동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죠. 러시아가 정말로 침공할 수 있다는 현실을 목격했고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폭발했어요. 독일은 국방비를 2배로 늘렸고 폴란드는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군비 확충에 나섰죠. 그런데 트럼프의 등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더 내라고 압박했어요. 미국이 왜 유럽을 지켜줘야 하냐는 식이었죠. 유럽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되던 동맹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유럽을 버릴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의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체 군사력을 키워야 했어요. 문제는 무기를 어디서 구하느냐였죠. 당연히 미국산 무기가 1순위였습니다. F-355 전투기와 에이브럼스 전차는 검증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은 납기가 너무 길었어요. 주문하고 받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독일제 무기도 옵션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명품이었죠. 하지만 독일은 생산 속도가 느렸고 가격도 비쌌어요. 유럽 국가들은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년씩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입찰에서 선택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K2 전차는 레오파르트보다 빠르고 가격은 훨씬 쌌습니다. 납기도 짧았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제때 온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미국이나 독일은 약속한 날짜를 잘 안 지키는데 한국은 계약대로 정확히 납품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공 방공 시스템이었죠.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제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상징적이었어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독일 무기만 써왔는데 이제 한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KF-21 전투기 모형 앞에서 각국 장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부스는 한산한데 한국 부스는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속도였어요. 계약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국의 절반이었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었죠. 같은 성능인데 가격은 20에서 30% 쌌어요. 셋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지 생산을 허용했는데 이건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었죠. 루마니아와 체코도 한국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급박했어요.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이들은 하루빨리 군사력을 키워야 했는데 한국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는데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 무기 없이는 독자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영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군수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영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 영국마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유럽은 그걸 사는 구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 속도는 전례가 없었죠. 중국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아예 무기 수출 자체를 안 하고요. 폴란드 장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했어요. K9 자주포가 동유럽 전선에서 사용됐는데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정확도와 사거리 모두 완벽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니요. 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구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이전하고 유지보수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이런 패키지 딜은 미국도 하기 힘든 겁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부상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한국이 유럽 안보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심지어 일부는 한국을 나토 파트너로 끌어들이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인터넷 댓글들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무기 팔고 반도체 팔고 평화 유지 영업을 하자는 반응이 많았어요. 자부심이 넘쳤죠.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무기 쇼핑은 단순히 군비 확충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었죠. 이건 기회주의가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쟁취한 위치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시했죠. 유럽 국가들은 이런 조건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대륙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미국의 압박은 계속 강해졌습니다. 관세 25% 위협에 조지아주 공장 기술자 구금까지 이어졌는데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계산된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어요.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칼을 꽂는 방식이었죠. 공감이나 동정 같은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계산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받을 타격은 구체적으로 계산됐습니다. 연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됐어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 게 뻔했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지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베이징 언론들은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동맹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즐거울 리 없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라고 믿고 있었죠.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지배적이었어요. 어떤 참모는 한국이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의 한국인 구금 사건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00여 명의 핵심 기술진이 중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유럽 언론들은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부끄러웠어요. 제 조국이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터넷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분노했지만 동시에 단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예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관세를 맞고 자립하자는 댓글이 수천 개씩 올라왔죠. 이럴 바엔 미국과 결별하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놀랐어요. 한국 국민들은 겁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침묵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압박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서명도 거부했고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았죠. 이 침묵이 워싱턴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문서였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군함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조선소 없이는 수리도 개조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요. 반도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TSMC가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없이는 첨단 무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였어요. 인공지능 개발도 마비된다는 경고가 나왔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더 불안한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중립으로 돌아서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는 결론이었죠. 그 대목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압박을 가한 쪽이 실은 더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참모들의 표정에 균열이 생겼어요. 한국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안감이 커졌죠. 누군가는 한국과의 협상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압박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워싱턴에서 한국 편을 드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도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었죠.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맞서고 있었죠. 한국 국민들의 불매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단결하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게 뻔했어요. 쇠사슬로 묶인 한국 기술자들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미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었어요. 동맹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를 누가 믿겠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 파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했죠.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압박을 가한 쪽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요.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쇠사슬을 쥔 손이 미국이었지만 진짜 묶인 건 미국의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동맹을 위협한 건 우리였고 침묵으로 맞선 건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불안한 겁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받아든 기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의 3가지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없이는 현대 무기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최신 전투기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실리콘밸리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미국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는 경고였어요. TSMC가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타이완 기업 하나로는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가 넘었어요. 대체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경악했죠.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나라가 실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반도체는 핵심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이기려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그 공급처가 우리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한국이었죠. 이건 모순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뜯어내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술 지원을 간청하고 있었어요. 조선 산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군함 건조는 물론이고 수리와 개조까지 한국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죠. 가격도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물론이고 군함과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쇄빙선 기술은 독보적이었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 기술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해군 제독 한 명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미 해군 함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였어요. 숙련 인력도 부족하고 설비도 노후화됐죠. 군함 한 척 건조하는데 한국의 2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저는 그 비교 자료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해군력이 실은 한국 기술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전력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반도체 공장도 데이터 센터도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죠.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저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술은 수출 가능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기업의 전력망 구축을 맡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혈관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한 몇 안 되는 나라였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3가지 기술 중 어느 하나도 한국 수준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를 줘야 했어요. 조선은 이미 산업 자체가 무너졌죠. 전력 인프라는 낙후돼서 정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보며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지만 기초 기술력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플랜트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부 맡을 수 있었죠. 이런 풀패키지 능력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중국은 품질이 떨어졌고 일본은 속도가 느렸어요. 한국만이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군사 분석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군대의 크기와 무기의 성능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깨달았죠. 진짜 전쟁은 총성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전력 인프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계속 압박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지 의견이 갈렸어요. 강경파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버틸 수 없다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대신 전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전차 대신 반도체를 선택했어요. 폭탄 대신 조선 기술로 무장했죠. 이건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힘이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진 나라였어요.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구였죠.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인공지능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배석했는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없었어요. 기술 수준도 문제지만 구축된 생태계를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복제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웠어요.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총과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기술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그 기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이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최강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작은 반도를 보면서 경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반도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약소국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펜타곤 전략실에서 받은 지정학 분석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위치가 우연이 아니라 신이 준 전략 무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점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이점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절대 우위였죠. 베이징에서 700km, 블라디보스토크에서 800km, 평양에서 200km 거리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세강대국의 급소를 동시에 겨눌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없으면 중국 견제가 불가능했어요. 러시아 극동 함대를 감시하는 것도 한국 없이는 어려웠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전략 거점을 잃으면 미국의 태평양 지배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타이완 문제도 한국과 직결돼 있었습니다. TSMC를 보호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실했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한국 기지에서 출격하는 전력이 핵심이었죠. 한국 없이는 타이완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전략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치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목에 걸린 가시였어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베이징은 편히 잠들 수 없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동 개발을 하려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5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생존력이 놀라웠습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짓밟혔지만 끝내 살아남은 나라였어요. 몽골 제국도 명나라도 청나라도 한국을 완전히 삼키지 못했죠. 일본 제국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협상력과 전투력, 그리고 지능을 동시에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강할 때는 싸우고 약할 때는 협상하는 유연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도 있었죠. 임진왜란 때 7년을 버텼고 한국전쟁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도 극복했어요. 이런 나라를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습니다. 한국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을 통제하는 알박기라는 표현이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죠. 한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였어요. 지정학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태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졌어요. 러시아의 극동 개발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한국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전략 자산 1순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보다 중요도가 높았어요. 일본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었죠. 한국이 중립으로 돌아서면 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평가였습니다. 중국 군사 전략가들도 한국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 편으로 기울면 태평양 진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편에 서면 베이징이 봉쇄된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경제적 유인책으로 한국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동 개발의 성패가 한국 참여 여부에 달려 있었어요. 350조 프로젝트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가치 때문이었죠.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직결돼 있었습니다. 평양 정권은 한국이라는 완충지대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고립되고 중국과 미국이 직접 대치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 모두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했죠. 타이완 해협 유사시 시나리오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지 없이는 미군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본 기지만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해군기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협조 없이는 타이완 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은 늘 강대국의 각축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이제는 오히려 강대국들을 조율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피해자에서 중재자로 변신한 거였죠. 신이 준 선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전략적 위치를 가진 나라는 드물었어요. 지브롤터 해협도 보스포루스 해협도 한반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다와 대륙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고 세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굴복하면 전략적 가치를 잃고 버티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이건 5천년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평생을 살면서 지정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영토이지만 전략적 가치는 대륙급이었죠. 적은 인구이지만 영향력은 초강대국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치 자체가 무기였어요. 그날 밤 워싱턴 사무실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도쿄도 워싱턴도 모두 서울을 주시하고 있었죠. 작은 반도가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강대국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을 견제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반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오히려 워싱턴 내부에서 균열이 커졌어요. 백악관의 자신감은 한 달도 못 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펜타곤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등을 돌리면 미국이 입을 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압박을 가한 쪽이 실은 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보좌관과 나눈 비공식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태평양 함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군함 수리 일정이 이미 한국 업체와 계약돼 있었고 대체할 곳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가격도 비싸고 기술력도 뒤처져서 경쟁이 안 됐어요. 한국 없이는 세계 최강 해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관세 25%가 실제로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받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더 컸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못 받으면 애플과 구글의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현대차가 철수하면 조지아와 엘라베마 공장 노동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죠. 누가 더 손해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이 워싱턴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국과의 갈등을 당장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죠.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이는 최신 데이터 센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협상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명은 커녕 대화조차 거부했죠. 이 태도가 워싱턴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타협점을 찾으려 움직이는데 한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 담긴 자신감이 두려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이런 무리한 압박을 제안했느냐는 논쟁이었어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를 비난했죠. 상무부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조차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행정부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댓글들은 흥미로웠습니다. 버티는 게 힘이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고전적 표현도 나왔죠. 25% 관세를 막고 자립하자는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겁먹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단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 철수를 실제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죠.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짜 준비였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액이 500조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 사라질 위기였죠. 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야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여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으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어요. 나토 동맹국들도 반응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한국 압박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을 저렇게 대하면 우리도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대서양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됐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어요. 베이징은 한국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고 모스크바는 극동 개발 카드를 계속 흔들었죠. 한국이 서방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긴급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는 분석이었어요. 타이완 방어 불가능, 중국 견제 실패, 일본 고립 등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제시됐죠. 한국이라는 전략 자산의 가치를 뒤늦게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하지만 트럼프의 자존심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고집이었어요. 미국 언론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이 때를 쓴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는 동맹을 잃는 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집을 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면서 많은 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압박을 가한 쪽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미국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동맹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거였어요. 미국은 그 기본을 잊고 있었죠.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보는 오만함이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야 했어요. 결론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반도체와 조선, 지정학적 가치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압박은 미국이 가했지만 실제로 흔들린 건 미국이었죠.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크렘린에서는 극동 개발, 청사진을 펼쳐놓고 한국 기업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한국 무기 없이는 유럽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었어요. 워싱턴 펜타곤에서는 한국 기술 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찾다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 대륙이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한국 건설사 대표단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태도가 놀라웠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상급자를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50조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시베리아 가스전도 북극 항로도 손댈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가 한국 무기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독일조차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나라가 K2 전차를 연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유럽의 안보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압박 대상에서 필수 파트너로, 하위 동맹에서 전략적 핵심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중국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분석이었어요. 반도체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부터 조선까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어요. 중국 전략가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봤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한국 변수라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한국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아시아 패권 게임의 승패가 갈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봤는데 이제는 협력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됐어요. 도쿄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한국 기업 초청 순서가 미국 기업보다 앞섰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토콜 변화가 아니었어요. 힘의 서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라는 표현이 한국의 지배로 변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견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없이는 어떤 강대국도 버틸 수 없다는 특집을 냈어요.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의원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질문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앞다퉈 한국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필수 국가가 됐는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 국민성과 역사까지 모든 요소를 파고들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움직임이었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미래 기술은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이지만 영향력은 상임 이사국 수준이었어요.
러시아 문제든 중동 문제든 한국의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고 있었어요. 지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초청됐을 때 분위기를 봤습니다. 형식적 초대가 아니었어요.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의제마다 한국의 의견을 물었고 한국의 참여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세계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라고 했어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원전과 플랜트, 스마트시티까지 한국 기술을 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중동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였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됐는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 개발 경험이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도 한국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던 전략가로서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러시아도 유럽도 미국도 모두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부끄럽지만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강대국을 움직이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 영토가 아니라 전략적 가치, 그것이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 세계 질서를 흔드는 주인공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가 한국만 찾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반도에서 시작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 한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맹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압박과 협박, 하지만 그 속에서도 드러난 건 한국의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350조 프로젝트에서 유럽의 무기 선택에서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전력 인프라까지 강대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은 한국의 모습이었죠. 결국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 속에서 이 작은 반도가 던지는 무게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길이 순탄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진짜 세계 질서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